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스페큘러티브 디자인, 그 미래를 구상하는 즉 사변적인 디자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 우리가 제품 서비스 시스템을 적용해서 어떻게 디자인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론과 그리고 사례를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은 그 미래 구상을 통한 디자인의 선순환, 즉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 서비스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제품 서비스 시스템 디자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학습을 해 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번 학기의 최종 목표는 우리는 디자인을 통한 미래에 대한 예측 혹은 백캐스팅, 미래의 어떤 시점부터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는 백캐스팅 방법을 통해서 디자인을 통한 시나리오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 포캐스팅이나 백캐스팅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알아볼 내용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제 이 서스테이너블 디자인 관점에서 우리가 제품 서비스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선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융합이 돼서 만들어지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데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디자이너라는 역할이 이제 시대가 계속 변하고 이제 21세기 그 다음 세기를 넘어가는 이제 여러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디자이너가 20세기에 갖고 있던 역량이 실제로 21세기 그 중간 이후로 넘어가면서 필요 없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례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AI, 인공지능 관련된 사례를 조사하면서 아마 착안을 했을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소개 잠깐 드렸던 그 스페큘러티브 에브리띵이라는 더넨 러비라는 분들이 이제 제안하고 여러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이제 진행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뭐 완벽하게 뭘 봤다기보다는 이런 사례도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가 있고 앞으로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가 가능성이 있는 미래, 그리고 우리가 선호하는 미래,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미래를 이제 카테고라이징을 했다는 거에 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지난 시간에 학습됐던 내용들이 다시 리마인드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미래를 비저닝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단계와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포캐스팅과 백캐스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이 사진에서 보여지는 이거는 그 만년시계라는 겁니다. 이게 영국에 가면은 사이언스 뮤지엄이 있어요. 거기에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 놓은 이 만년시계인데 이 시계의 핵심 컨셉은 뭐냐 하면은 그 미국의 롱 나우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1996년에 설립됐고요. 핵심 컨셉은 현대의 빠른 시간 흐름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 긴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간, 나우는요, 3days를 기본으로 이제 형성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어제, 오늘, 내일. 그럼 nowadays, 이제 현 시점에 그 30년을 기점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런 The Long Now 같은 경우는 만 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이 표에서도 나타나 있죠.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도, 그 일환으로 1년을 1초로 인식하는 만년 시계를 만들고 있는 재단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쓸데없는 일을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진행을 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 미래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미래를 예측해보고 그리고
포캐스팅과 백캐스팅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들을 도출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만들어낸 재단이기도 합니다. 이 재단은 그 아마존 그 설립자죠. 제프 베조스가 실제로 지원하는 재단이기도 해요. 그래서 무슨 사이비 재단이 아니라 정말로 현존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뭐 씨앗이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다양한 언어들 있죠. 1000년 뒤에 살아남을 수 있는 언어와 그리고 그 앞으로 시대에 이 살아남은 언어를 현재 우리가 수집해 가지고 있는 이 언어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교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요. 그 이름은 로제타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 언어를 이제 비교해 보는 프로젝트죠. 시대를 넘나드는 언어들이죠. 그래서 뭐 이 만년 시계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그만큼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들 이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관심과 그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에요. 자, 오늘 강의 목표는요. 그 시나리오 베이스드 디자인 띵킹 필라소피라고 해서 이 시나리오 기반 디자인 사고의 그 철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요. 그리고 디자이닝 future sustainable product service system scenario methods라고 이게 굉장히 길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이 지속 가능한 우리가 배웠던 PSS 미래 시나리오 디자인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포캐스팅, 백캐스팅, 그리고 기술에 대한 이해. 이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정했던 팀별, 개인별 주제를 바탕으로 포캐스팅도 해보고 백캐스팅도 해보는데 다양한 기술적인 뭐 요소라든지 환경적, 사회적, 정치적 요소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접목을 해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데 좀 더 타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나리오의 정의를 알아볼까요? 이 시나리오의 정의는요. 이 무대, 장면, 그리고 줄거리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옥스퍼드 랭귀지 사전에서 찾은 내용들이고요. 보통 영화 상영 전제로 이제 극적인 사건을 대사, 지문, 해설을 통해서 표현한 문학의 한 갈래로 볼 수 있다고 설명을 하네요. 씬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컷들로 이루어지고요. 보통 영화 시나리오랑 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디자인에서 얘기하는 디자인 시나리오 그리고 퓨처 비저닝에 대한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디자인 시나리오가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이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디자이너로서 꼭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디자인 시나리오는요. 가능한 사건을 디자인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포춘 텔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죠? 뭔가 점쟁이처럼 미래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상상화에 불과합니다. 초등학생들이 그리는 내용들이나 우리가 근거 없이 얘기하는 내용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 많은 가능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회, 경제, 기술 우리가 한번 리서치 해봤던 AI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죠.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그리고 머신 러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거를 찾고 미래를 비저닝 해보는 것이 바로 디자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제품과 서비스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가늠을 해보는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업에 가서 이제 디자인 관련 일을 할 때 뭐 컨셉 작업도 굉장히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이 고착된 사고가 아닌 그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그 선행 연구팀 같은 데 들어가서 이 디자인이 장점이 그거잖아요. 뭔가 특화된 기술 하나를 집약적으로 알기보다는 얇고 넓게 포괄적으로 알아내는 이 배경 지식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비전을 내기에는 디자인만큼 좋은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디자인의 파이가 이쪽 방향으로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 베이스 디자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죠. 시나리오 바탕으로 기반으로 된 디자인인데요. 이것은 미래 시스템 그리고 개발 초기 단계에서 주로 이용이 됩니다. 이게 뭐 지금 요즘 근래에 짠 하고 나타난 그런 이론이 아니라 이미 90년대, 80년대부터 이 시나리오 베이스드 뭐 마케팅이나 경영 그리고 디자인은 그 이후에 나왔다고 볼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미 시나리오 베이스드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바탕으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 서비스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애플이죠. 애플은 1987년도에 이미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리나 이런 음성 인식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런 인공지능 비서 그런 영상을 실제 시나리오로 찍어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영상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순히 상상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적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미래 시점부터 역으로 분석해서 새로운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 이것을 바로 백캐스팅이라고 합니다. 백캐스팅. 그리고 제품 서비스 시스템 개발, 그 미래의 사용성, 사용 가능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그리고 사용 스토리, 시스템 사용자를 고려한 여러 가지 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 시나리오 사고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포캐스팅이나 백캐스팅 뭐 이러한 시도를 바탕으로 what if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런 사고 체계를 갖는 것이 바로 시나리오 사고 철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출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의외성. 우리가 단순히 단계를 밟아서 A 플러스 B는 C 라는 결론을 내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디자인 시나리오 베이스드 철학에 있어서는.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그 변화무쌍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뷰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무질서, 혼란, 그다음에 변화가 너무 빠른 뭐 그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뷰카라는 이니셜을 딴 용어도 나오고 우리가 경영 마케팅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의외성 및 그리고 기술 기반으로 한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이런 미래에 대한 비저닝이 디자인, 시나리오, 사고 철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백캐스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요. 미래의 어떤 시점을, 방점을 찍는 겁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가용한 기술의 발전 가능한 어떤 미래의 시점을 타진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역으로 현재까지 쭉 내려오는 단계별로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견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미래를 먼저 방점을 찍고 현재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 트렌드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신호들이 있을 겁니다. 신호들이 있을 거고 뭐 지배 구조나 그다음에 뭐 인류 이런 데모그래픽적인 요소들,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기술적인 거, 그다음에 어떠한 리소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견을 해볼 수 있는 방향이기도 해요. 하나의 예시로 그 일본의 그 인구, 인구 증가도에 대한 표거든요. 이걸 보면은 이제 2100년까지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이 나이대의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 결론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이 리포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백캐스팅 기술 자체가 백캐스팅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런 어떠한 분석 결과에 따라서 미래의 인구가 줄어졌을 때,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가용 인력이 줄었을 때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이제 1998년도에 구글에서 그런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우버, 지금은 뭐 메타버스라고 그래서 뭐 인공지능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오큘러스, 지금 페이스북도 이제 메타라는 사명을 바꾸기도 했죠. 리브랜딩을 했는데 이런 것처럼 현재 상황이 오기까지 굉장히 그 문화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36년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 이게 바로 이제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시나리오에 대한 단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기술의 발전의 속도, 그리고 어떤 기술이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될 수 있는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무어의 법칙이라고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반도체 생산 관련해서도 무어의 법칙을 적용해서 일정 그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복합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서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한번 볼까요? By trying different sizes of things, we realized it should be really thin, should be light, it would have a stylus for drawing on it, wireless network, flat screen display, keyboard, and all that stuff. So this is kind of the thing I used to hold up back then of what computers should be like. It was kind of, if you could have what you wanted, what should it be like? And my image here was the children would be able to play collaboratively games on it, and especially games that they could make themselves. And I wanted for it to be able to do all the things you could do with a book, but be dynamic. 자, 지금 1968년도에 거의 아이패드랑 같은 내용의 것들을 실제 있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 알렌 케이 이분의 그 프레젠테이션이었는데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우선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제약사항이 있었어요. 1968년에는 물론 이때는 당연히 인터넷이라는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뭐가 없었을까요? 뭐 터치도 없었고 스타일러스 펜으로 여기다 입력하는 그런 기술도 그렇게 많이 발전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에 대한 연구는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너무나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나 다양한 타블릿 PC가 실제 1968년도에 이런 퓨처 비저닝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디자이너들이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이 알란 케이 다이나북 사례에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뷰카 시대죠. 뷰카. 그 모호하고 변화무쌍하고 그리고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복잡한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하지 않으면은 너무 앞을 볼 수 있는 어떤 단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시나리오를 잡아놓지 않으면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그 앞단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포캐스팅 같은 경우는 근미래죠. 가까운 미래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카테고라이징해서 분석을 해서 근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보는 것이 바로 포캐스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적인 미래. 미래는 이렇게 뭐 포캐스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한번 이렇게 잡아봤는데, 그럼 좀 더 다른 미래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시나리오 베이스드 사고 방식으로 제안되는 대안적인 미래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백캐스팅, 아까 전에 계속 누누이 얘기했듯이 미래의 어떤 시점에 방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과 그리고 이 선택된 미래에서 현재까지 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 혹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찾아내면서 시나리오를 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세 가지 방법 부분에 있어서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백캐스팅과 훅캐스팅의 기업 그리고 기관의 적용 사례를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이 영상을 한번 볼까요? You. There are billions of you. But there is only one you. So, what if selecting your next vehicle focused on what truly matters? You. Introducing Genetic Select by Lexus, the world's first service that uses human genetics to match you with the car of your genes. Through a partnership with 23andMe, using their proprietary DNA genotyping, one small saliva sample will unlock your DNA, telling us where you're from, where you're going, and now, how you're going to get there. Within 48 hours, your handcrafted Lexus will be delivered to your driveway. Based on your chromosomes, everything from the model, styling, and performance capabilities will be crafted exclusively for you. Inspired by your favorite scent, a genetically personalized new car smell. If your DNA markers reveal a susceptibility to freckling, protective UV tinting. Even an enhanced windshield matched to your personal prescription. Genetically predisposed to high caffeine consumption? Enlarged cup holders. And best of all, operating your vehicle no longer requires a key. The perfect driving experience is in our DNA, because it's also in yours. Experience craftsmanship at the genetic level. Experience amazing. 미래에 대한 비전 시나리오를 짜는 데 있어서 렉서스에서 이제 앞으로의 차량은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짜본 영상인데요. 이걸 보면은 이 주인공 여자분이 렉서스 매장에 가가지고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이 렉서스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서 자기한테 최적화된 어떤 차량을 받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먼저 방법이 되게 재밌죠. 자신의 체액을 뱉어가지고 그거를 검사를 하고 자신의 유전자 정보에 맞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혼합된 그거를 바탕으로 이 차량이 커스터마이징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차를 탈 때 보면은 라이팅부터 시작해서 헤드레스트, 인체공학적인 데이터도 여기 포함이 됐나 봐요. 그죠? 그다음에 스티어링 휠 돌아가는 그런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신이 선호하는 뭔가 이런 향, 라벤더, 플라워 이런 향도 있고요. 그리고 니어사이트, 프리스크립션 윈드실드 이런 것들도 기능이 더 첨가되고, 하이 카페인 톨러런스 라조 컵 홀더스, 이거는 보통 우리가 스타벅스 가면은 톨 사이즈가 있고 그란데 사이즈가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제한도 여기 나타났는데, 하여튼 굉장히 자잘하게
개인의 성향을 이만큼이나 우리가 고려를 했다라는 개념으로 진행을 했던 거고 너무 재밌던 부분은 바로 이런 거죠. 혓바닥으로 자신의 체액을 차량에 묻혀서 이게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했던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게 좀 재밌고 웃기고 뭐 그런 방향으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 실제로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변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가설을 세울 수만 있다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어디다가 집중을 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할지 뭔가 전략을 세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품 서비스 시스템을 우리가 기획하는 데 있어서 미래에 대한 비저닝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자, 이 스토라 엔소라는 굉장히 오래된 뭐 헬싱키 본사에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 주식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스토라 엔소에 대해서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나와요. 이 경영이나 마케팅 쪽에서는 스토라 엔소의 그 케이스 스터디를 바탕으로 다양한 그 퓨처 시나리오에 대한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역사가 발전됐는지를 보면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타 기업들이 벤치마킹 해볼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도 학습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1888년도에 처음에 설립이 돼가지고 현재까지도 계속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 업체가 뭐 하는 업체냐면은 그 제지업이고요. 목재 판매 13세기 말에 설립되어 있는 목재 판매 업체인데 현재 21세기에는 미래 비저닝을 통해서 기업 마인드세트를 많이 변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림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변동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극복하고 도움을 줄까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또 짜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들이 뭐 종이 패키지 산업을 다시 리포지셔닝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경영이나 마케팅 그리고 디자인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성공 사례로 많이 나타내고 있는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그 스토라 엔소의 그 2010년도 연차 총회에 그 대표 주주가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이 산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해요. 근데 나무로 만들어진 제품은 이산화탄소를 축적해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섬유 제품과 그것을 생산하는 산업은 기후 변동 위기 시대에서도 지구의 생존을 돕는다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가지고서 예전에는 산림 산업이었지만 지금은 종이나 그리고 패키지 산업으로 발전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미래 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석유 제품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섬유 제품의 기본적인 수요에 대해서 그 단계별 수요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비저닝을 다시 한번 수립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토라 엔소 한번 여러분들도 찾아보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 퓨처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좀 더 여러분들이 이 미래에 대한 비저닝을 할 때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영국의 UK 거버먼트에서 사용하는 다이어그램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 에이징 소사이어티라고 그래가지고 그 영국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인데 그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스테이크홀더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주변 환경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잘 나타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한다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이들이 다이어그램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각자 포지셔닝을 해서 분류를 하는지 그런 스킬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보면은 뭐
문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 그다음에 인디비주얼 헬스, 개인 건강이죠. 그다음에 better living이 있고요. 하우징, employment, 고용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코노미, 경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지금 Well-being through the Life 코र्스에 대한 이 핵심적인 키프레이즈에 연동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렇게 카테고라이제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내용도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요소들이 연관성 있게 네트워킹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미래에 대한 비저닝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자신들이 개인이나 지금 팀으로 운영되는 이 각자 그룹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주제를 가운데다 놓고 그것에 대한 키워드나 아니면은 키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한 장표에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IBM인데요. IBM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 기술 기반 회사이면서도 이 시나리오 플랜이 너무나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는 회사기도 합니다. 제가 2019년도에 IBM AI 포럼에 초청이 돼서 한번 가서 그 포럼을 지켜봤는데, 물론 제가 기술에 대한 이해는 많이 떨어지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미래에 사용할지에 대한 그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제안들이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IBM의 이런 큰 매핑이나 방향성들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이코노믹 인바이러먼트를 보면은 뭐 우리 경제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고, 테크놀로지, 제가 뭐 AI에 대한 단순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리서치를 하라고 제안을 드렸고 그걸 진행을 했지만 이 기술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지만 미래를 비저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타당성 있게 그리고 신뢰도 있게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슈를 다시 한번 자기가 선정한 주제에 대해서 어떤 테크놀로지가 적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는 뭐 통화나 아니면은 소셜 오더, 그리고 커럽션, 어떤 제약사항들 문제, 뭐 부패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내추럴 디자스터, 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실제로 뭐 폭풍이나 뭐 태풍이나 뭐 쓰나미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변동 가능성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변수들을 고려를 해본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켓이 이제 디스트럽터가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government stability, 정부가 망하는 경우도 고려를 해봅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디자인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몇 가지 요소만 좀 뽑아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IBM에서는 이런 굉장히 세부적인 요소들까지도 고민을 하고, 그걸 이제 머신 러닝을 통해서 이런 요소들을 알고리즘을 짜서 분석을 한다고 해요. 사실 이 지금 시나리오 매핑 자체가 AI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짜서 머신러닝을 시켜서 최종적인 아웃풋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체계로 보면 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에다가 이런 데이터를 인풋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굉장히 인터랙티브하고 크리에이티브한 diversity of perspectives라고 써놨는데,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요소들이 융합이 되고 서로 네트워킹 되면서 뭔가 앞으로에 대한 변화에 대한 예측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2025년으로 잡았네요.
explore alternative futures. 그죠? To show what might happen. To make better informed decisions. 이런 것들이 바로 IBM의 AI를 이용한 시나리오 매핑 구조라는 것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디자이너가 이걸 보고서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AI 이런 기반 기술이 없기 때문에 현재 혹은 과거의 어떤 요소들을 끄집어내서 그 요소들이 앞으로 미래 비저닝에 어떻게 작용을 하고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학습해 보는 것이 이번 학기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지속 가능성, 환경에 대한 이슈나 그리고 어떤 거버넌스, 지배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마지막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미래 제품 서비스 시스템 시나리오를 위한 기술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화학 분자학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 맥스웰링 교수님이 제안하는 그리고 알려주는 그리고 이 화학 분야에서는 어떻게 AI 기술을 활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디자인으로 이걸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미래를 비저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찾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것은 삼성 그 AI 포럼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일부 내용을 가지고 온 건데요. 일부 편집을 했습니다. 너무 이제 이 분자화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은 다 편집을 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만 캡처를 해왔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한글로도 지금 자막이 나가기 때문에 AI 기술이 어떻게 화학 분자학에 사용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Hello, my name is Max Welling. I'm happy to be here and talk to you about using deep learning to better understand molecules. I'm a distinguished scientist at Microsoft Research and also a research chair at the University of Amsterdam. Machine learning and AI have had some stunning successes over the past decade. We now have amazing search engines which find the answers to our queries on the internet. Our phones understand what we are saying when we talk to them, and they can translate whatever we are saying into arbitrary other languages. We now have video analysis tools that can segment out the objects real time in an arbitrary video and then classify them into one of thousands of object categories and track the objects and understand their relationships and the scene, the visual scene more generally. And more recently, DeepMind's AlphaFold was able to determine the three-dimensional structure of proteins given only the amino acid sequence as their input. And there's much more on the horizon. We are building self-driving cars, and perhaps even earlier than that, self-flying cars. We are improving agriculture by using drones and AI, and maybe also developing completely autonomous greenhouses. We'll build much better robots that will populate our factories. We now have intelligent chatbots with which we can have a meaningful conversation. And we are at the start of completely automating the design of new chips. But many people also worry about AI and think of it as an existential danger to humanity. And maybe that's true. I don't want to downplay that. But it's not what keeps me awake at night. I think there are very urgent and immediate human dangers that can benefit from better AI. So my hope is that AI will help us solve these problems that humanity is facing. And of course,
I'm talking mostly about climate change. With every fire and every drought and every storm, it becomes more urgent to do something about this. Now, what can we do using science? I think the next disruption in machine learning is not coming from building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but it's going to be in understanding matter and life at a molecular scale. Without going into details now, let's see what would be the possible applications once we do understand matter and life better. First of all, we can improve and speed up the design of new drugs for diseases such as resistant bacteria strains. We can split water into hydrogen and oxygen using new catalysts and use the hydrogen as a new energy carrier. We can design new compounds to capture carbon from the air and reduce the amount of carbon in the atmosphere. We can try to design new room temperature superconductivity to make sure that we can transport electricity over long distances, for instance. We can build new green fertilizer. At this point in time, fertilizers are generated, produced by a process that is very energy inefficient and emits a lot of carbon, and we can build better catalysts to generate fertilizers. And we can design new biodegradable materials such as plastics. In order to do so, I believe we need to enter a new paradigm of modeling. And in order to understand that or to explain that, I will look at an analogy in airplane design. In the early days, people built airplanes and they tried them out. They would just fly them, and if they would fly them, they were good. If they come down, then they would change things. Next, people were starting to build wind tunnels to put models in, collect a lot of data, and use that data to improve their design. And more recently, the entire design pipeline is done in silico in a computer. And obviously, as we move to the right in this figure, the amount of compute that you need increases fast. A similar thing is happening for molecules and materials design. Of course, we can try certain things based on the intuition of a chemist or a biologist and try them out, measure the properties, and if it works, it's great. If not, we'll try again. More recently, we are collecting very large data sets of all the experiments that we are doing, which feed into models that try to understand better what's going on and help us design better molecules. Now, I think we are at the verge of a new paradigm where we will design molecules completely in silico in our computer. But in order to do that, we need to be able to simulate these molecules. And again, as we move to the right in this figure, the amount of computational complexity is going to increase dramatically. Okay, well, once we have these tools, how are we going to put them together? Well, what we really need is a kind of a search engine. And so here we have sort of our, if you want, our telescope where we do lots of computations. We have a supercomputer that is able to generate data or physical simulations at high precision. We then don't throw that information away, but we store it as data. From that data, we train machine learning models, which again make sure that we can next time accelerate the simulations because they are part of the simulation now, the machine learning models, or can make them more accurate. So that's, basically how we would, so this is a flywheel where the more computations we do, the more data we generate, and the better our models become. But we also need an interface to the chemist and the biologist. So that's a search engine. So the chemists might type
I want a molecule that has these particular properties, which then enters into the system where the computation starts. And we have a manager or controller, which is a reinforcement learning algorithm, which decides which computation at which precision needs to be run at this point in time in order to generate the result. And also this reinforcement learning algorithm is improving itself as it sees more data during the computations. Why do we need to enter in this field right now? Well, there is a converge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applications that makes this a very exciting time to start this effort. First of all, condensed matter physics and computational 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have become very sophisticated in their understanding and their tools. And we are now in the computer sciences, we are developing new computational tools, which basically are sort of new microscopes, if you want, to further accelerate the research in these sciences. These are, of course, high performance computations and simulations, machine learning, and in 10 or more years, hopefully, full fault-tolerant quantum computing. And then there's the applications, which makes this also relevant. In health, in energy, and in sustainability, we will see that we will draw new economic activity into this area and new funding in order to accelerate, this field. So to finally conclude, we have always annotated the eons of innovation of humanity by the materials that were used. We started in the Stone Age, then we moved on to the Bronze Age, and finally to the Iron Age. And of course, more recently, we have added steel, aluminum, titanium, glass, plastic, and so on. But this is still a tiny fraction of all the possible materials that can be synthesized. Now imagine that we would live in an era where we can synthesize any material with prescribed properties. I predict we might be looking at a kind of Cambrian explosion of new materials that might change the world. I think we're in for very exciting times. Thank you very much. 이 맥스웰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요즘에 AI를 통한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이제 제안을 해주셨죠. 이런 것들은 우리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차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자율 비행 자동차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예측도 해보고, 그다음에 드론과 AI로 농업 분야를 개선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완전 자동화 수준의 온실 시스템도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제안을 해주셨고, 그 외에 이런 AI 기술이 사람들을 단순히, 특히나 우리 디자이너들한테는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위협인지 혹은 기회인지도 한번 이 강의 중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분이 진행한 것 중에 자, 이런 거 보면은 이 분자 이런 화학식을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는 자기가 죽기 전까지 3, 40년 동안 연구를 해서 나중에 죽기 전에 노벨상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30년 동안 롱제비티 그 리서치를 해야지만 나오는 결과나 데이터들이 이제는 이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얼마 만에요?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몇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상상도 못했던 여러 가지 그 알고리즘 체계를 딥러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너레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나오죠. 친환경 비료도 만들 수 있고 비료의 배합 비율도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소재 자체가 이렇게 플라스틱이 최고의 소재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앞으로의 이런 융합 기술이나 이 여러 가지 제안을 통해서 단순히 플라스틱을 넘어서 정말 친환경적이고 너무도 쉽게 배합 가능한 다양한 재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3주차 이제 진행 브리핑 계획인데요. 오늘 백캐스팅, 포캐스팅 그리고 다양한 기업 사례들을 제가 팁을 드렸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관련된 주제 거기에 집중을 하시고요. 새로운 미래 PSS 미래지향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각 팀별 그리고 개인별 현재까지 진행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한 3분에서 5분 이내에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순서는 그냥 자유지원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한 주 동안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